할머니, 이 문 열면 안 돼요. 제발 열지 마세요. 70년 된 한옥 마루 밑에는 한 가족의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70년 만에 그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20년 동안 다른 여자와 살았다고? 50년을 과부로 살아온 할머니 앞에 드러난 남편의 이중생활.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27년 동안 이 집 마루 밑에 숨겼어요. 그날 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할머니 남편의 숨겨진 딸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를 찾고 있어요. 27년 전 사라진 여자. 그녀는 정말 죽은 걸까요? 마루 밑을 파헤칩시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요. 70년 한옥 마루 밑, 그 속에 숨겨진 충격적 진실이 지금 밝혀집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1987년 여름방학이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10살인 수진이는 엄마가 싸준 작은 가방을 들고 서울역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바라보며 수진의 마음은 콩닥콩닥 뛰고 있었죠. 방학만 되면 달려가는 그곳, 바로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골목 안쪽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면 기와지붕이 하늘을 향해 단아하게 솟아있는 집이 나타납니다. 1955년에 지어진 이 한옥은 올해로 32해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대문의 빗장을 열고 들어서면 마당 한가운데 오래된 우물이 있고 그 옆으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죠. 수지는 대문을 밀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마루에서 빨래를 개고 계시던 박영순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77, 허리가 조금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할머니는 빨래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나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수진아, 또 왔구나. 이 할미 집이 그렇게 좋아? 할머니의 얼굴에 주름 가득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진은 할머니의 품에 안기며 고개를 끄덕였죠. 아파트에서 사는 것보다 이 오래된 한옥이 좋았습니다. 대청마루에 드러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석가래가 보이고 밤이면 마당에서 은하수를 볼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저 이번 방학에 여기서 오래 있어도 돼요? 그래, 그래. 원하는 만큼 있어라. 이 늙은이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장롱에서 과일을 꺼내 깎아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엄마 아빠 이야기. 수지는 할머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수지는 평소와 다른 할머니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수진이 다가가자 할머니는 황급히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할머니, 그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사진.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림이 묻어 있었죠. 수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였지만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할머니의 한숨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시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수진의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며 대답했죠. 오늘은 말이다. 이 집을 좀 정리해야겠어. 너희 아버지가 여기 팔고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하시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이 없어진다니요. 매일 밤 할머니와 마루에 나란히 앉아 하늘의 별을 세던 그 시간들이 사라진다니요. 싫어요. 할머니, 이 집 팔면 안 돼요. 수지는 울먹이며 할머니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으며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래도 말이다. 할미도 이제 나이가. 계단도 힘들고 지붕 수리도 해야 하고 혼자서 이 큰 집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지는 그 눈물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이 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30년 넘게 이곳에서 살아온 할머니에게 이 한옥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오래된 장롱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노란빛으로 바랜 사진들, 손때 묻은 편지 묶음, 색이 바랜 옷가지들. 할머니는 하나하나 꺼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쓴 일기장이야. 우와, 아빠도 일기 썼어요? 그럼 매일 썼지.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수진과 할머니는 함께 웃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 사이로 추억이 피어올랐죠. 그때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녹슨 열쇠 하나가 나왔거든요. 할머니는 그 열쇠를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그 열쇠는 뭐예요? 이건 마루 밑 창고 열쇠야. 마루 밑에 창고가 있어요? 저 몰랐는데. 수지는 신기해하며 물었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7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정리한 적 없는 그곳. 할머니는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있어. 근데 오래됐어. 위험할 수도 있고. 할머니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호기심은 이미 불타오르고 있었죠. 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결심한 듯 마루 밑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문이 마루 바닥 한쪽에 있었는데 평소에는 돗자리로 덮여 있어서 수진도 몰랐던 곳이었습니다. 수진아, 저기 손전등 좀 가져오렴. 수진은 부엌에서 손전등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가 녹슨 자물쇠에 열쇠를 꽂으려는 순간 수진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스락, 바스락거리는 소리. 마루 밑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 들리세요? 할머니도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손이 멈췄거든요.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더 선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의 신음 같은 소리. 아니, 목소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수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히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마루 밑에서 누군가 할머니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거죠. 할머니, 이 문 열면 안 돼요. 수진은 두려움에 떨며 외쳤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이럴 수가 없어.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니, 오래전부터 두려워하던 무언가가 현실이 된 것처럼. 수지는 무서웠지만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의 몸이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77년의 인생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두려움이 할머니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죠. 마루 밑의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순아, 나야, 민수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 오래전에 사라진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수진아, 너 방금 무슨 소리 들었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77년의 세월을 살아온 할머니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두려워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할머니, 안에서 소리 났어요.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마루 밑에 어둠은 짙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조차 삼켜버릴 것 같은 깊은 어둠이었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순아, 영순아. 바람 소리인지 목소리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 소리. 하지만 할머니는 분명히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후들거리는 손으로 마루 밑 자물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래된 녹슨 자물쇠. 1955년 이 집이 지어졌을 때부터 있던 것이었죠. 이럴 수가 없어. 할머니는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지는 급히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민수야. 민수가 돌아왔구나. 민수. 수진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남편이자 수진의 할아버지. 엄마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는 1975년 어느 겨울밤 술에 취해 나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서운 상황이었죠. 그래, 돌아가셨지. 그런데 왜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지? 할머니는 손으로 귀를 막았다 뗐다를 반복했습니다. 환청인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루 밑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죠. 영순아, 열어줘. 나야. 할머니는 갑자기 무언가에 홀린 듯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목에 걸고 있던 가죽끈을 풀었습니다. 그 끝에는 작은 열쇠가 달려 있었죠. 70년 동안 항상 목에 걸고 다녔던 열쇠였습니다. 할머니, 그 열쇠로 뭐 하려고요? 이 열쇠. 이건 저 안에 있는 문을 여는 열쇠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을 털어놓듯이 말이죠. 마루 밑에는 창고가 있어. 옛날에 내 할아버지가 만든 창고. 거기에는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그런데 왜 열려고 해요? 수진이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말했죠. 50년이야, 수진아. 50년 동안 이 비밀을 안고 살았어. 이제는 알아야 해.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할머니는 마루 밑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녹슨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죠.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적막한 밤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철컥.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마루 밑은 수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안쪽을 비췄죠. 오래된 항아리들, 낡은 이불 묶음, 먼지 쌓인 나무 상자들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순간 할머니가 손전등으로 한쪽 구석을 비췄습니다. 거기에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물건들과 달리 그 상자는 먼지가 덜 쌓여 있었죠. 마치 누군가 최근에 만진 것처럼. 저건 뭐예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상자로 다가가더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 흑백 사진 묶음, 그리고 편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이건 내가 묻어둔 게 아닌데. 할머니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분명 이 상자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이곳에 이것을 숨겨둔 걸까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봉투가 노랗게 바랬지만 글씨는 아직 선명했습니다. 영순에게. 할머니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기 시작했죠. 영순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1975년 12월 24일, 나는 이 집을 떠난다. 하지만 언젠가 돌아올게. 꼭 돌아올게. 할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필적.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글씨를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분명 민수의 것이었습니다. 도망쳤구나. 날 버리고 도망쳤구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0년 동안 남편이 사고로 죽은 줄 알았습니다. 강에 빠졌다고, 시신을 못 찾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복을 입고 제사를 지내고 과부로 살아왔죠. 할머니. 수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0살 아이에게 이 상황은 너무 복잡하고 무거웠죠. 할머니는 다음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편지의 필적은 할아버지 것이 아니었습니다. 둥글둥글한 여자의 글씨체였습니다. 민수 오빠, 제발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여자가 쓴 편지였습니다. 그것도 민수에게 보내는 편지. 아이라니, 무슨 아이를 말하는 걸까요? 누구야? 이 여자는 누구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수지는 무섭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사진도 있었거든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지는 경악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수진이 사진으로만 봤던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여자는 할머니가 아니었죠. 낯선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배는 불러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수진이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마루 밑 어둠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대문이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급한 발소리와 함께 수진의 아버지 김성우가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아빠. 수진이 마루 밑에서 올라오며 소리쳤습니다. 성우는 딸을 보고 그 뒤에 올라오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손에 들린 편지와 사진을 보았죠. 어머니, 마루 밑 절대 열지 마세요. 제발.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상자는 열렸고 비밀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5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들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할머니의 눈에는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성우야, 너 이거 알고 있었니? 마루 위에서 세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 아들 성우, 그리고 손녀 수진. 손전등 불빛 아래 놓인 낡은 상자가 세 사람 사이에 있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담긴 상자였죠. 성우야, 대답해. 너 이거 알고 있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저도 10년 전에야 알았어요.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양병원에서 저한테 이야기하셨어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렇다면 그동안 살아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뭐라고? 그 사람이 살아 있었다고? 네, 어머니. 아버지는 1975년에 죽은 게 아니에요. 도망친 거예요.
성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접힌 자국이 선명한, 오래 보관해온 것이 분명한 종이였죠. 이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신 거예요. 부산에 있는 어떤 여자 전화번호였어요. 할머니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흐릿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산 지역 번호로 시작하는 전화번호였죠. 아버지는 1975년에 도망친 게 아니에요, 어머니. 성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를 속이고 부산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른 가정을 꾸리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누군가 세게 내리치는 것 같았죠. 50년 동안 남편의 빈자리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추모하고 과부로서의 삶을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서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다니요. 말도 안 돼. 그럼 난 뭐야? 50년 동안 과부로 살아온 난 대체 뭐란 말이야. 할머니의 외침이 한옥 전체를 울렸습니다. 기와지붕 아래 숨어있던 먼지들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겁에 질려 아버지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이런 할머니는 처음이었거든요. 항상 온화하고 다정했던 할머니가 지금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제게 모든 걸 고백하셨어요. 유언처럼. 성호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부산의 한 요양병원. 백발이 된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아들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을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너무 겁쟁이였다고. 두 가정 사이에서 50년을 숨어 살았다고.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지만 용기가 없다고. 용서? 그게 용서받을 일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래, 그 사람은 겁쟁이였어. 처음부터 그랬지. 결혼할 때도 부모님 몰래 도망치듯 했고, 사업이 힘들어지면 술에 빠져 살았고, 근데 이 정도일 줄은. 할머니는 상자 안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민수와 낯선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 해변에서, 식당에서, 어딘가의 집 앞에서. 사진 속 민수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과부로 기다리는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은 듯이. 이 여자가 누구야?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이름은 박순이에요. 부산 사람이고 아버지보다 15살 어렸대요. 15살? 네. 아버지가 1970년대 초에 부산에서 사업할 때 만났대요. 처음에는 사업 파트너였는데 나중에는. 성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더 이상 말하기 어려웠죠. 할머니는 다시 편지들을 뒤적였습니다. 순이가 민수에게 보낸 편지들이 여러 통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한결같았습니다. 민수 오빠 언제 오세요? 민지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민수 오빠 이번 달 생활비가 늦었어요. 민지 학원비 내야 하는데. 민수 오빠 제발 서울 그 여자랑 정리하고 우리한테 오세요. 민지. 편지에는 그 이름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할머니는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민지가 누구야? 성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와 순희 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에요. 1980년생이고요. 할머니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딸이 있었다니요. 50년 동안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은 두 집 살림을 했다는 거야? 네, 어머니. 아버지는 이중 생활을 하셨어요. 일주일은 서울에서, 일주일은 부산에서. 그렇게 20년을 사셨어요. 20년이나?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았는데 어떻게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출장이 잦다고 사업이 바쁘다고 말할 때마다 믿었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을 의심한 적이 없었거든요. 1995년 IMF 때까지 그랬어요. 근데 사업이 완전히 망하면서 아버지는 더 이상 두 집을 유지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부산 가족을 버리고 서울로 완전히 돌아오려고 했대요. 근데 그때 순희 씨가 여기로 찾아왔어요. 할머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1997년. 그 해의 어느 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97년. 그때 어떤 여자가 대문 앞에서 소리 지르던 거. 맞아요, 어머니. 그 여자가 아버지의 부산 아내였어요. 할머니는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낯선 여자가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 질렀습니다. 김민수, 김민수 나와. 할머니가 나가보려 했지만 민수가 막았습니다. 미친 여자야. 그냥 무시해. 그러더니 민수가 직접 나갔고 한참 후에 혼자 돌아왔죠. 표정이 이상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그날 밤, 그 여자가 어떻게 됐어? 할머니의 질문에 성호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마루 밑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순희 씨를 마루 밑으로 데려갔어요. 마루 밑으로? 네. 둘이서 이야기한다고요. 저도 그때 이 집에 있었어요. 몰래 따라가서 봤죠. 성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루 밑에서 둘이 심하게 싸웠어요. 순희 씨가 울면서 소리 지르고 아버지는 제발 조용히 하라고 애원하고 그리고 순희 씨가 마루 밑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머리를 세게 부딪혔어요. 할머니와 수지는 동시에 마루 밑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 오래된 나무 계단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정신없이 순희 씨를 안아들었어요. 피가 많이 났어요. 성우는 그날의 기억에 몸을 떨었습니다. 10대 소년이었던 자신이 목격한 그 장면은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었죠. 그 여자 죽었어? 할머니의 질문에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아버지는 저보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순희 씨는 사라졌어요. 수진이 상자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작은 손전등으로 마루 밑 한쪽을 비춘 수진. 거기에는 오래된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거의 지워졌지만 분명히 피의 흔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50년 동안 이 비밀을 안고 살았어요. 그날 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아버지는 끝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할머니는 핏자국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50년 된 한옥, 그 마루 밑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요. 함께 살았던 남편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다니요. 그 여자는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루 밑의 어둠만이 50년의 비밀을 품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안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고 성호는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금연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 밤만큼은 담배가 필요했죠. 수지는 할머니 옆에 누워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수진아. 그냥 생각이 많아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남편이라고 믿었던 사람,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마루에 앉아 어머니와 마주 앉은 성우. 그의 얼굴에는 1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의 무게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더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더 이상 무슨 충격이 남아 있을까요? 하지만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순희 씨를 죽이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날 밤 순희 씨가 계단에서 넘어진 건 맞아요. 머리를 부딪혀서 피도 많이 흘렸고요. 근데 죽은 건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는 어디로 간 걸까요? 아버지는 무서웠대요. 순희 씨가 일어나서 경찰에 신고할까봐.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대요. 익명으로. 병원에? 네. 그리고 순희 씨가 치료받는 동안 아버지는 도망쳤어요.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서 숨었고요. 성호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접힌 종이 안에는 민수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쓰셨어요. 나는 순희를 죽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을 망쳤다. 그녀는 머리를 다치고 기억을 잃었다. 나를, 민지를,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기억을 잃었다. 그 말이 할머니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순이라는 여자는 사고로 기억을 잃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되었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대요. 순희 씨가 모든 걸 잊었으니 자신의 비밀도 영원히 묻힐 거라고. 비겁하죠, 어머니. 성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진실을 알고 난 후 그 존경은 경멸로 바뀌었죠. 그 여자가 기억을 잃었다면 지금은 어디 있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알려주셨어요. 성호는 유언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요양원. 박순희 가명 김순자. 1998년부터 입원 중. 기억상실, 신원미상. 아버지는 순희 씨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대요.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 네. 아버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대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순희 씨의 딸 민지를 찾아서 어머니를 돌보게 해달라고.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순희의 딸이 자신을 돌본다니요. 무슨 말이죠? 민지가 어머니를 돌보게 해달라고요.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민지가 누군데 날 돌봐? 성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가장 큰 비밀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어머니 3개월 전부터 일주일에 2번씩 오시는 요양보호사 있잖아요. 민지 씨? 네. 그 민지 씨가 아버지의 딸이에요. 순희 씨의 딸이고요. 할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민지. 30대 후반의 조용하고 다정한 여자. 항상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대하던 그 요양보호사. 그녀가 남편의 딸이라니요. 그 아이가 민수의 딸이라고? 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부탁하셨어요. 민지 씨가 어머니를 돌보게 해달라고. 하지만 절대 진실은 말하지 말라고. 할머니는 그제야 이상했던 것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왜 민지가 자신을 볼 때마다 복잡한 표정을 지었는지, 왜 가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라고 불렀는지, 왜 다른 요양보호사들보다 유난히 정성을 다했는지. 민지 씨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지.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의 어머니가 기억을 잃었다는 것도. 그런데 왜 나한테 왔어? 민지 씨도 아버지를 원망했대요.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으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편지를 읽고 마음이 흔들렸대요. 성호는 민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민지 씨 말로는 어머니를 직접 만나보고 싶었대요. 아버지가 서울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싶었고 아버지의 죄를 대신 속죄하고 싶었대요. 할머니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워해야 하는 걸까요? 민지는 민수와 다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존재 자체가 남편의 배신을 증명하는 아이였죠. 하지만 민지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요? 그 아이도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피해자였습니다. 내일 민지가 온대요, 어머니. 평소대로 일하러 오겠죠. 뭐라고 하시겠어요?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50년의 거짓말이 마루 밑 어둠처럼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하나 더 있어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순희 씨가 사고라고 하셨어요. 밀친 게 아니라 넘어진 거라고. 근데 순희 씨가 넘어지기 전에 아버지한테 보낸 마지막 편지가 있어요. 성우가 상자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봉투가 찢어져 있었고 안에 종이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순희의 글씨였습니다. 민수 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오늘 밤 서울로 갑니다. 당신 아내에게 모든 걸 말할 거예요. 20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비열한 사람인지, 만약 저를 막으려 한다면 당신이 뭘 할지 알아요. 당신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민수 씨, 당신이 저를 협박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민지에게 진실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김민수를 고소하세요.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순이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을 예감했던 걸까요? 그럼 아버지가 일부러?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사고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편지를 보면 순희 씨는 아버지를 두려워했어요.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마루 밑 어둠처럼 깊고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민지가 평소처럼 할머니 집 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민지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38살의 조용하고 다정한 여자. 항상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던 그 요양보호사였죠. 하지만 오늘 거실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할머니, 성우, 수진이 모두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어머니, 무슨 일이? 민지 씨, 앉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고 낮았습니다. 3개월 동안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시던 할머니였는데 오늘은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마루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민지 씨, 당신 어머니 이름이 뭐였죠? 할머니의 질문에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순이요. 1997년 12월에 서울로 올라왔었죠? 김민수를 찾아서. 민지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들켰구나. 3개월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 할머니.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이 집 마루 밑에서 다쳤다는 거? 할머니의 물음에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5년 전에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편지를 읽고 민지는 가방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김민수가 죽기 전에 자신에게 보낸 편지였죠.
아버지는 죄책감에 평생 고통받으셨대요. 그래서 저보고 할머니를 돌봐드리라고. 그게 유일한 속죄라고. 속죄? 사람 다치게 해놓고 딸 보내서 돌보게 하는 게 속죄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 속에는 슬픔도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처음엔 거부했어요.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왜 제가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속죄해야 하나 싶었어요. 저한테 아버지가 뭘 해줬다고요? 태어나서 한 번도 같이 살아본 적 없어요. 가끔 부산으로 내려와서 용돈 좀 주고 가는 게 다였어요. 민지의 어린 시절은 외로웠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서울에 중요한 일이 있다며 떠났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기다리며 우울해했습니다. 그러다 1997년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졌죠. 어머니가 서울로 떠난다고 했을 때 저는 17살이었어요. 막지 못했어요. 아니, 막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가서 모든 걸 해결하고 오길 바랐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죠? 성우가 물었습니다. 네. 사흘을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어머니는 그냥 사라진 거예요. 민지는 27년 전의 기억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17살 소녀가 홀로 남겨진 그 시간들. 친척 집을 전전하며 학교를 다녔고 어른이 되어서는 혼자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5년 전에 아버지를 찾았어요. 부산의 요양병원에 계셨죠. 이미 많이 아프셨어요. 아버지가 당신한테 뭐라고 했어요? 모든 걸 고백하셨어요. 어머니가 이 집 마루 밑에서 넘어졌다는 것,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잃었다는 것, 그리고 해운대의 요양원에 있다는 것. 할머니와 성우는 놀랐습니다. 순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도 요양원에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민지도 알고 있었다니요. 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5년 전에.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양원에 누워 계셨어요. 70이 넘으셨는데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누구세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민지예요, 딸이요. 했는데 민지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민지가 누구야? 하셨어요. 27년 동안 저를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기억을 잃은 어머니, 그 어머니를 27년 만에 만났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더 미워했어요. 어머니 인생을 망친 게 아버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어요. 서울의 할머니를 돌봐드리라고. 그분도 피해자라고. 50년 동안 속아서 사셨으니까. 민지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어요. 왜 제가 그래야 하나 싶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할머니도 아버지한테 속은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처럼. 둘 다 아버지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나한테? 네. 할머니를 직접 만나보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서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었고요. 그리고 민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할머니를 만나보니까 제 어머니가 보였어요. 같은 남자한테 속아서 같은 시간 동안 외롭게 사신 분. 저도 어머니 없이 자랐잖아요. 할머니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는 복잡한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민지를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도 피해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이기심 때문에 어머니를 잃고 외롭게 자란 아이. 민지 씨, 당신 어머니 정말 사고였어요? 아버지가 밀친 게 아니라? 민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확신할 수 없어요.
아버지 편지에는 사고라고 했지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제게 보낸 편지에는 민지는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27년 동안 간직해온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였죠. 민지야, 엄마가 만약 돌아오지 못하면 김민수를 고소해라.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야. 엄마를 협박하고 있어.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일부러?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진실이 알고 싶어요. 제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50년 된 비밀, 이제는 밝혀야 했습니다. 마루 밑을 파헤칩시다. 27년 만에 진실을 밝혀야죠. 그날 오후 네 사람은 마루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성우가 가져온 삽과 곡괭이, 손전 등 여러 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루 위에 앉아 지켜보고 성우와 민지가 아래로 내려갔죠. 수지는 할머니 옆에서 손전등을 비춰주었습니다. 이쪽이에요. 아버지 편지에 시멘트로 메운 곳이 있다고 했어요. 성우가 손전등으로 벽면을 비췄습니다. 오래된 흙벽 사이로 시멘트로 덧칠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다른 벽면과 달리 색이 달랐고 질감도 달랐죠. 여기네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우는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타격에 시멘트가 금이 갔습니다. 먼지가 날리고 숨이 막혔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7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쾅, 쾅, 쾅. 곡괭이 소리가 마루 밑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멘트 조각들이 떨어지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뭔가 있어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비추는 곳에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어제 발견한 것과 비슷한 크기의 낡은 상자였죠. 성우가 상자를 끌어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두 사람은 상자를 마루 위로 올렸습니다. 열어봐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성우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돈다발, 통장 여러 개, 그리고 오래된 녹음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돈이에요. 아버지가 숨겨둔 돈인 것 같아요. 돈다발은 이미 오래전 화폐였습니다. 하지만 통장에는 아직 잔액이 남아있을 수도 있었죠. 녹음 테이프가 있어요. 수진이 작은 카세트 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디서 들을 수 있죠? 민지가 가방에서 오래된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들을 수 있어요. 어머니 물건 중에 있던 건데 혹시 몰라서 가져왔어요.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이 들리더니 두 사람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순이야, 제발 진정해. 내가 돈 줄게. 돈? 당신이 20년 동안 날 속인 게 돈으로 해결돼? 남자 목소리는 민수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목소리, 성우도 기억하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죠. 여자 목소리는 순이, 민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내가 영순이랑 헤어질 수는 없어. 그럼 나는? 우리 민지는? 당신 딸이잖아. 민지는 내가 책임질게. 돈 보낼게. 그러니까 제발 서울에서 내려가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언쟁이 치열해지고 있었죠. 안 가. 나 영순 씨한테 다 말할 거야. 당신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순이야. 그리고 쾅. 무언가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거친 숨소리. 어떡하지? 어떻게?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방 안은 죽음처럼 고요했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성우는 주저앉았습니다. 테이프의 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밀치는 소리, 넘어지는 소리. 사고가 아니라 다툼 중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민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7년 만에 밝혀진 진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밀려서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신은요? 수진이 상자 밑을 더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편지는 민수가 1998년에 쓴 것이었습니다. 나는 순이를 죽이지 않았다. 순이는 머리를 부딪히고 정신을 잃었지만 살아 있었다. 나는 무서워서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다. 익명으로. 그리고 부산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순이는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나를, 민지를, 모든 걸 잊어버렸다. 나는 그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비밀을 평생 가져가기로 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살아계신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 뒤에 또 다른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요양원. 박순희 가명 김순자. 1998년부터 입원 중. 기억상실, 신원미상. 어머니가 거기 계셨어. 민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찾아갔으니까요. 하지만 이 편지를 보니 새삼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다 놓고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니요. 민지 씨, 순희 씨는 지금 어떠세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살아계세요. 근데 저를 못 알아보세요. 기억이 하나도 없으세요. 민지는 울먹였습니다. 27년 동안 혼자 요양원에 계셨어요. 신원 미상으로요. 제가 찾아갔을 때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저를 잊어버린 지 오래였어요. 할머니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민지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쌌습니다. 미안해요, 민지 씨. 내 남편 때문에. 당신 어머니가.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할머니도 피해자잖아요. 두 여자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한 남자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두 여자. 하지만 그 남자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살아온 것도 두 여자였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가고 싶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와 함께요. 어머니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가족이 되었다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같이 가요. 순희 씨를 만나러. 2주 후, 네 사람은 부산행 KTX에 올랐습니다. 할머니, 성호, 민지, 그리고 수진. 서울역에서 출발한 열차는 2시간 반 만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해운대구의 요양원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하얀 건물의 넓은 정원, 창문으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순이가 27년 동안 살아온 곳이었죠. 어머니는 3층 302 호실에 계세요. 민지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02 호실 앞에서 민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할머니, 어머니는 아무것도 기억 못하세요. 저도 못 알아보시고요. 마음에 준비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70대의 여자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하지만 어딘가 기품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예뻤겠구나,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반할만 했겠구나. 어머니,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계속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죠. 순이 씨, 할머니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순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순이 씨, 저 영순이에요. 김민수의 아내. 순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희미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민수, 민수, 그 이름에 반응했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어딘가에 새겨진 이름이었던 걸까요? 그래요, 민수. 우리 둘 다 그 사람한테 속았어요. 둘 다 피해자예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동안 원망했던 남편, 그 남편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또 다른 여자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고통받는지. 순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슬픔은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잡고 울고 있다는 것, 그 따뜻함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순이를 껴안았습니다. 27년 만에 재회하지만 어머니는 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민지는 껴안았습니다. 피는 기억보다 강하다고 믿었으니까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순이 씨, 저는 김성우예요. 김민수의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죄드려요. 순이는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 그냥 낯선 얼굴일 뿐이었죠. 수진도 다가왔습니다. 저는 김수진이에요. 성우의 딸이고요. 할머니의 손녀예요. 순이는 어린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는 누구에게나 미소를 짓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이제 함께 살아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이 씨, 그리고 민지 씨, 우리 서울 한옥에서 함께 살아요. 그 집이 우리 모두를 아프게 했지만 이제는 치유의 공간으로 만들어요. 민지는 놀라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정말이요? 그래요. 당신도 순이 씨도 이제 내 가족이에요. 한 남자 때문에 우리 셋 다 고통받았지만 이제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죄를 짊어지고 살겠습니다. 순이 씨와 민지 씨를 제 가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울게요. 수지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민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아버지 없이 어머니마저 잃고 혼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이 생겼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 요양원 원장과 상의했습니다. 순이를 서울로 모셔가기 위한 절차가 필요했죠. 다행히 순이의 건강 상태는 안정적이었고 보호자가 생겼으니 퇴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7년 만에 순이는 요양원을 떠났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낯선 곳에서 새로운 집으로. KTX 안에서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기억은 없지만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순이 씨, 이제 집에 가요. 할머니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집. 그 한마디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집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딘가로 돌아간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네 사람은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50년 된 기와집, 할머니의 집, 그리고 이제는 모두의 집이 될 곳으로. 대문을 열자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늦가을의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죠. 순이는 감나무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예뻐요. 순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에요. 순이는 대청마루를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나무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석가래. 기억은 없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27년 전 이 마루 밑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북촌한옥은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낡은 기와를 교체하고 대청마루를 보수하고 정원도 새로 가꿨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루 밑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비밀을 품고 있던 그 공간은 완전히 비워졌습니다. 낡은 물건들을 모두 치우고 벽을 새로 칠하고 작은 추모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민수의 사진과 그가 남긴 편지들, 그리고 순이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놓였습니다. 이 공간은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는 곳이에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비록 거짓과 배신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용서와 치유의 공간이에요. 매일 아침 할머니와 순이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순이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할머니가 말하면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대화는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위로가 있었습니다. 둘 다 같은 남자에게 상처받은 여자들.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요양보호사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족으로 이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순이를 돌보고 낮에는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고 저녁에는 모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모, 오늘 뭐해요? 수진이 방학 때마다 찾아왔습니다. 민지는 수진에게 이모라고 불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늘은 감 따자. 마당에 감이 익었잖아. 좋아요. 수진과 민지는 감나무에 올라 감을 땄습니다. 할머니와 순이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예뻐요. 저 아이. 순이가 수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아이를 보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어딘가에 묻혀있던 모성 본능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를 돌보고 순이와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대신 짊어진다는 마음으로. 순이 씨, 오늘 건강은 어떠세요? 네, 괜찮아요. 순이는 성우를 보면 가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이 남자 얼굴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얼굴, 누군가를 닮은 얼굴, 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빠 얼굴 보면 반응하시는 거 보니까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는 아니어도 어딘가에 남아있나 봐요.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순이 씨. 제 아버지 때문에. 순이는 성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에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수진아, 와봐. 수진이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은하수 보여? 수진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7년 전 이 마루에서 할머니와 별을 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그때 기억나요? 제가 10살 때 여기서 별 셌잖아요. 그래, 기억나. 그때 네가 은하수에 몇 개 별이 있냐고 물었지. 할머니는 뭐라고 했죠?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했지. 우리 인생의 기쁨처럼.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근데 할머니, 그때는 몰랐어요. 마루 밑에 그런 비밀이 있는 줄. 그래, 나도 몰랐어. 50년 동안 몰랐지.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숨에는 슬픔보다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있잖아, 수진아. 비밀을 밝히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왜요? 50년 동안 뭔가 찜찜했거든. 남편이 왜 그렇게 갑자기 사라졌는지, 왜 시신도 못 찾았는지. 그게 평생 마음에 걸렸어. 근데 이제 알았잖아. 진실을 알았으니까 이제야 놓아줄 수 있어. 할아버지를요? 그래. 그 사람을 용서한 건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미워하지도 않아. 그냥 내 인생에서 지나간 사람이야. 중요한 건 지금이지. 할머니는 순이와 민지가 방 안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 새가족이야. 피로 맺어진 건 아니지만 아픔으로 연결된 가족. 그게 더 끈끈한 것 같아. 수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제 가족이 많아졌어요. 민지 이모도 생기고, 순이 할머니도 생기고. 그래, 우리 가족이 많아졌지. 두 사람은 별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70년 된 한옥, 그 마루에서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마루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주세요. 노트 안에는 민지가 쓴 글이 있었습니다. 순이에게 들려주려고 쓴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였죠. 어머니한테 매일 읽어드리려고요. 기억은 못하셔도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뭔가 느끼실 것 같아서. 할머니는 노트를 읽었습니다. 민지가 어린 시절 어머니와 보낸 시간들, 어머니가 해준 음식들, 함께 걸었던 부산 해변의 기억들. 순이가 잊어버린 것들을 민지가 대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좋은 생각이네요. 기억은 없어도 마음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민지는 순이에게 노트를 읽어주었습니다. 순이는 민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어딘가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제가 5살 때 어머니가 저한테 자장가 불러주셨잖아요.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계속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언젠가 기억을 되찾길 바라며. 수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70년 된 한옥 마루 밑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비밀을 밝히니까 그 자리에 용서와 사랑이 자랐다. 할머니는 말했다. 진실은 아프지만 거짓말보다는 낫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 가족은 이상하게 만들어졌다. 할머니, 순이 할머니, 민지 이모, 아빠, 그리고 나.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한 남자의 죄로 연결된 가족. 하지만 그 죄를 함께 짊어지면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어느 가을날 저녁, 4명의 여자는 마루에 앉아 은하수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순이, 민지, 수진. 세대도 다르고 피도 섞이지 않았지만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눈 그들은 이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예뻐요. 별. 순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지는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며 울었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어머니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70년 한옥은 이제 새로운 70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비밀은 묻히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거짓과 배신의 공간이었던 마루 밑은 이제 용서와 치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당신은 용서받지 못할 거야. 하지만 당신 때문에 만난 이 사람들은 내 인생 마지막 선물이야. 그 말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리고 마루 위로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50년의 거짓말, 27년의 기다림, 그리고 6개월의 치유. 모든 것이 이 한옥에서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이 한옥에서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네 명의 여자는 서로의 손을 잡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은하수가 그들 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처럼 그들 앞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0년 한옥은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